똥 더러운 거지 같은 년, 너 같은 거 끼으면 우리 핏줄이 오염돼. 결혼식 피로 연장. 300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신부는 고아 출신이라고,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당장 나가라고. 웨딩드레스 입은 27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결혼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꿈꿔온 가족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벤츠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남녀. 이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를 건드린 게 누구냐고. 28년 만에 찾은 태산그룹 장녀라고. 자산 15조 재벌가의 유일한 큰 누나라고.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 동생은 어떻게 누나를 찾아낸 걸까요? 그리고 시댁에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고아, 신부가 실은 재벌 영예였다는 충격적인 반전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연은 27살이 되던 해 겨울,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혼자였던 여자가 마침내 찾은 소속감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천 해성보육원에서 자란 서연은 부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그렇게 필요 없었을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언젠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건지. 신기한 건 매년 생일마다 서연의 통장에 소액이 입금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날 생각했다면 왜 연락조차 안 하실까? 그렇게 서연은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목에 걸린 옥 목걸이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질 때부터 서연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옥 장식. 원장 선생님은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중요해질 날이 올 거라고.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목걸이만은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부모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7살이 된 지금도 서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퇴근 후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곤 했으니까요. 동정 어린 시선 혹은 은근한 차별. 서연은 그런 것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커리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태준. 온화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만든 빵을 먹고는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마음이 담긴 빵이라고.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태주는 그 후로도 자주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빵을 사러 왔다가 나중엔 서연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서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태주는 프러포즈를 했고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시댁과의 만남은 3개월이나 미뤄졌습니다. 태주는 애매한 말로 둘러댔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전통적이야. 엄마가 좀 까다로워. 서연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고아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 태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댁 방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며칠 밤을 설치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은 인상을 줄까?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한테 너무 착하게 굴지 마. 만만하게 보여.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잘할게.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28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준의 시댁은 대구에 있는 준대기업 삼보그룹의 본가였습니다. 시총 5조 규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좀 까다롭긴 해도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태준과 연애하면서 느꼈던 따뜻함들,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그 사람, 그게 전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설령 집안이 부담스럽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삼보그룹 본가는 대구 수성구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꽉 쥐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고 곧 가정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예숙은 소파에 앉아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한복 차림에 도도한 표정. 시아버지 박종철은 옆에서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려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비서 같은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여자가 서연이 들고 온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앉아요. 차 나올 거예요. 존댓말이었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최지아였습니다. 26살의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내려오며 서연을 보자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아, 이제 곧 새언니가 되는 거구나. 말은 반말이었고 눈빛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아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을 힐끗힐끗 보며 뭔가 촬영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 나왔고 본격적인 신상 털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자 서연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끼어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찻잔이 받침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었고 지아는 노골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보육원이요? 그럼 친정 식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건데요? 서연은 준비해온 목록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최대한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목록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예요? 장롱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지아가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명품 가방 하나라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것도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이 있었다면 혼수 준비에 보탰을 겁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찾아왔고 사촌들까지 모였습니다. 서연을 보는 눈빛은 하나같이 차갑거나 호기심 어린 것들 뿐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는데 유독 서연 앞에만 반찬수가 적었습니다. 작은 고모가 물었습니다. 혼수 목록 봤는데 요즘 시대에 고아가 시집을 와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큰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친정 식구 없으니까 편하긴 하겠네요. 명절 때 김칫국도 안 줘도 되고. 서연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서연에게는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뜬 서연은 복도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애가 27이면 늦은 거 아냐? 애 낳을 수나 있으려나. 혈통이 불분명한데 걱정이지 뭐. 서연은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이게 내가 꿈꿔온 가족이었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참아야 해. 손을 씻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태준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한 말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좀 참아줘. 고아인 거 알고 결혼해 준 거잖아.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해 준 거라니. 내가 시혜를 받은 거였나?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첫 시댁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혼수는 언제 준비하냐고, 한복은 어떤 색으로 맞췄냐고, 예물은 받았으면 사진을 보내라고. 서연은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댁 방문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수 품평회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목록을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3개월간 모은 돈으로 최대한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에 친척들의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사촌 오빠, 사촌 언니들. 모두 서연을 보는 눈빛이 차갑거나 호기심 어린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요. 목록 가져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고모가 목을 빼고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장롱도 없고 이불도 고작 2채? 요즘 시대에 이런 혼수가 어디 있어? 작은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들어올 때는 트럭 2대가 왔는데 이건 경차 한 대로도 실을 수 있겠네. 친척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목록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선? 친정 식구라도 있으면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 말에 사촌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고하시잖아요. 뭘 기대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태준을 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지아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더욱 화려한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왔어요? 어머, 혼수 목록 보는 중이었구나. 나도 볼래요. 지아가 목록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훑어보더니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헐, 이게 다예요? 진짜요? 명품 하나도 없네. 가구도 이케아? 대박.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목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그건 왜요?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새언니 혼수 레벨 궁금해 하시던데. 지아는 이미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시태그를 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기력하게 손을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자리가 배치됐는데 유독 서연 앞만 반찬수가 적었습니다. 국그릇도 다른 사람들보다 작았습니다. 밥도 절반밖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 큰 고모가 밥을 뜨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보육원에 맡겨질 때부터.
참 불쌍하긴 하네. 근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친정 없는 며느리는 시집에서 잘해야 해요. 작은 고모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친정 식구 없으니까 우리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명절에 갈 데도 없고, 애 낳고 애 못 보면 어쩌려고. 친정 엄마도 없는데 누가 도와줘요? 그러게요. 애 못 낳으면 큰일인데.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계속됐고 모두 서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서연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식사 후 서연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7이면 늦은 거 아냐? 애 낳을 수나 있으려나. 혈통도 불분명한데 우리 핏줄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태준이도 참. 왜 하필 고아를. 서연은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소리를 가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지아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서연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새언니, 울었어요? 눈 빨개요. 아니에요. 거짓말. 다 티나요. 그래도 이해는 해요. 나도 새언니 입장이면 울 것 같아요. 지아는 휴대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혼수 목록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 대박 레벨 낮음, 이 정도면 민망, 고하니까 어쩔 수 없지.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보기 싫어요? 근데 다들 궁금해하니까.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킥킥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결혼일까? 이게 가족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집안 사람들 원래 좀 그래. 내가 좀 참아줘. 고아인 거 알고 결혼해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내가 설득했어. 결혼해주는 거.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시혜를 받는 거였구나.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거였구나.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아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 사진. 서연의 밥상만 유독 반찬이 적은 게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차별시라, 불쌍하다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원룸에는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돌아갈 곳도 없어. 그렇게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두 번째 시댁 방문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삶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혼수 품목을 추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불은 명주로 바꾸고 그릇은 100개 세트로 가구는 수입산으로 서연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이었습니다. 베이커리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모자라는 돈, 늘어나는 요구사항,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께 추가 근무를 부탁했지만 이미 최대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아의 SNS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거의 매일 서연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혼수 준비 중인 새언니, 명품 하나 없는 신부, 친정 없는 여자의 초라한 결혼. 해시태그는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글들을 보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태준에게 말했지만 그는 동생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시댁 방문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웨딩드레스 피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선택한 드레스 숍이었습니다. 대구 최고급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가격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니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 목걸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걸이만은 절대 벗을 수 없어. 이게 부모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인데. 하지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그 목걸이는 빼라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으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겠다고. 서연이 망설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고집은 왜 그렇게 세요? 그 말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이 또다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 있던 지아가 킥킥거렸습니다. 새언니, 그 목걸이 어디서 산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 진짜 촌스러워요. 서연은 탈의실로 들어가 드레스를 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나와 부모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인데 이것마저 빼라고 하다니. 거울을 보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3주 전 피로연 순서를 정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고모가 신부 측 하객이 몇 명이나 오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베이커리 사장님, 동료 몇 분, 10명도 안 될 거라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댁 쪽은 300명인데 너무 차이가 난다고. 신부 측 하객석은 맨 뒤쪽 한 줄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시댁 쪽으로 채우기로 결정됐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결혼식인데. 태주는 옆에서 그게 보기 좋을 거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청첩장은 이미 나갔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습니다.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어보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요? 좀 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걸어야지.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아가 옆에서 영상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자세 좀 봐. 완전 웃겨. 이거 SNS에 올려도 돼?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리허설이 끝나고 태준이 서연에게 당부했습니다. 결혼식 날 너무 튀지 말라고. 시어머니 기분 상하면 안 된다고. 피로연 인사말도 짧게 하고
친정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이상해진다며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마지막 시댁 방문이 있었습니다. 혼수 품목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물건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며느리 혼수가 이 정도라니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큰 고모는 친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시집 와서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혈통이 걱정이라며 애라도 잘 낳아야 할 텐데 불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그 드레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옥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내일 결혼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악몽이 시작될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 서연은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이 내 결혼식이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메이크업이 너무 진하다고,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으로 서연을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식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을 때 서연은 고개를 최대한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겸손하게 조용히.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맨 뒤 한 줄에 덩그러니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300명이 넘게 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시끄러운 웃음소리. 서연은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후 사회자가 축사를 소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사, 큰고모의 덕담. 모두 시댁 쪽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의 경사이자 동시에 실연의 날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도 가족도 혈통도 없는 아이죠. 이런 아이가 우리 명문가에 들어온다니 조상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혈통이 불분명한 여자가
우리 핏줄을 더럽힐 수도 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조하는 목소리들. 맞아요. 당연하죠. 쫓아내야죠.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을 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시어머니의 선언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라고?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라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밖으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불쌍하다는 목소리, 당연하다는 목소리. 서연은 예식장 밖 정원에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땅에 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빼라고 했지만 결국 빼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의 유일한 것인데. 눈물이 목걸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검은 벤츠 세대가 예식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S클래스? 번호판은 1열번호. 차 문이 동시에 열렸고 검은 수트를 입은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 둘, 여자 한 명. 이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가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서연은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지? 남자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피로 연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남의 결혼식에 무단 침입이야. 맨 앞에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태상그룹 회장 직속 특별전략팀 팀장 서지훈입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상그룹? 그 태상그룹?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쪽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서미나, 그리고 YTN 미디어 디지털 사업부를 운영하는 서희안입니다. 안경을 쓴 여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피로 연장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 세 남매의 유일한 누나입니다. 박서연이 아닙니다. 서서연. 28년 전 가문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태산그룹의 장녀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년 전부터 우리는 누나를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마지막 3개월은 당신네 집안을 조사하는 데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든 말씀 전부 기록됐습니다. 미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보그룹 탈세건, 불법 하청 비리도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안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장면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50만 명이 보고 있어요. 피로 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서서연, 삼보그룹.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동생들이 왔어요.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가족. 자신을 지키러 온 동생들. 지훈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나와 이안도 다가와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로 연장 한가운데서 내 남매는 그렇게 28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피로 연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웅성거렸고 시댁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눈짓했고 미나는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피로 연장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와 임신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 속 여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와 닮았어.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 김혜은이라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 서태경 회장이라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8년 전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태상그룹 회장 급서.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 8개월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당시 가문 내부에선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고. 숙부들이 경영권을 노렸다고. 미나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법원 문서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겨졌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고. 하지만 가문 내부 음모가 심해지자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다고. 이안이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누나를 낳은 직후 어머니는 출생 기록을 조작했다고. 국가기록상 고아로 만들고 해외 입양으로 위장했다고. 실제로는 태산그룹 산하 비공개 신탁재단 명의로 보호관리를 시작했다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매년 들어온 그 돈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매년 생일마다 들어간 돈, 그게 신탁재단에서 보낸 거라고. 보육원 원장님도 아셨다고. 누나가 특별한 아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화면에 보육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박서연, 특별관리 대상.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려고 한 거였어. 미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숨긴 뒤 신분을 위장하고 수년간 해외에서 생존했다고. 그리고 우리 셋을 낳았다고. 지훈, 미나, 이안까지. 이안이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직후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오랜 도피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결국 이안의 돌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지훈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안이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 동생들이 꼭 찾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넌 누구보다 귀한 아이란다. 절대 잊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로 연장은 고요했습니다. 하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성인이 되자마자 누나를 찾기 시작했다고. 28년간 전 세계 입양 기록을 추적했다고. 1년 전 드디어 DNA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미나가 DNA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다고 99.99% 일치라고 박서연은 서서연이 맞다고 태상그룹 장녀이자 우리 세 남매의 큰 누나라고 지훈이 서연의 옥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누나 목에 걸린 옥 목걸이가 마지막 증거라고 태상과 가문 문장이라고 우린 각각 반지를 받았지만 누나한테만 목걸이가 주어졌다고 장녀의 증표라고 지훈과 미나, 이안이 똑같은 문양의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친척들은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아주제라고 하셨죠?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하셨죠? 친정 식구가 없어서 편하다고도 하셨죠? 미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부 기록돼 있다고. 지난 석 달간 언니가 당한 모욕, 차별, 괴롭힘. 보육원 원장님, 베이커리 동료들 증언 확보 완료했다고. 이안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올린 조롱 게시물들도 전부 캡처했다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된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안색이 파래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우리 누나를 고아라고 무시한 건 알면서 한 게 아니라고.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한 거라고.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설령 정말 고아였다 해도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거라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동생들을 봤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누나라고. 우린 1년간 이 순간을 준비했다고. 누나를 찾고 확인하고 보호할 준비를 했다고. 미나도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언니는 평생 숨겨진 딸로 살게 된다고. 오늘은 끝내는 날이라고. 숨김이 아니라 당당한 공개라고. 이안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누나 사랑한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서연은 새 동생의 품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꾹겜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피로 연장 하객들은 그 광경을 숙연히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우리 누나한테 한 짓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피로 연장을 나갔습니다. 미나와 이안이 뒤따랐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새 동생과 함께 예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온 서연은 동생들이 준비한 차에 탔습니다. 검은 벤츠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셋이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웅장한 로비.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어린 세 남매가 찍은 사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들. 그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나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을 설명하겠다고. 우리 누나한테 한 짓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하지만 누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나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다고. 미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태산그룹이 삼보그룹에 투자한 자금이 있다고. 2천억 원 규모라고. 이걸 회수하겠다고. 협력업체 계약도 재검토하겠다고. 은행 대출도 재평가 요청하겠다고. 예상 손실은 수천억 원대라고.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수천억이라니.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거라고. 정당한 절차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서류 준비 완료했다고.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도 작성했다고. 국세청 제보도 했다고. 삼보그룹 탈세, 불법 하청 비리, 수사 착수될 거라고. 태주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서연 서명을 위조했다고. 서연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필적 감정 결과 나왔다고. 이건 범죄라고. 태주는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세 번째는 미디어였습니다. 이한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YTN 뉴스 나간다고. 제목은 준대기업 일가의 재벌 영예 공개 모욕 논란이라고. 내일 아침 포털 헤드라인 예정이라고. 여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이 1년간 준비한 게 이거였구나.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절차였구나.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게 합법이라고.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할 거라고. 그날 밤 서연은 태산그룹 본가에 머물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서연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동생들이 준비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TV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대기업 삼보그룹 일가가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공개 모욕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는 태산그룹 장녀로 밝혀졌으며 화면에는 피로 연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잡고 소리치는 장면. 고아 주제에 혈통이 불분명하다는 말들. 서연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태산그룹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삼보그룹은 현재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위 삼보그룹, 2위 태산그룹, 3위 서서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불쌍하다,
삼보그룹 불매한다. 여론은 일방적으로 서연 편이었습니다. 이한이 말했습니다. 시작됐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타격이 갈 거라고.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투자 회수 통보는 내일 오전에 할 거라고. 은행들도 움직일 거라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떨어질 거라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사도 곧 시작될 거라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어딘가에 시댁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 두려울까? 후회할까? 서연은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쉬라고. 내일부터 바쁠 거라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안식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이 아니라 태산그룹 본가의 넓은 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면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미나는 노트북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서연이 내려오자 동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삼보그룹 주가가 2주 만에 40% 떨어졌다고. 투자 회수 여파가 컸다고. 협력사들도 계약 해지했다고. 은행은 대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회생 절차 신청도 시간 문제라고. 서연은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1심 승소했다고. 재산 분할 청구권 없다고 판결 났다고.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도 접수됐다고. 국세청 조사도 시작됐다고. 탈세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고. 추가 혐의도 나올 거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뉴스였습니다. 삼보그룹 회생 절차 신청 임박, 최태준 씨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중, 이해숙 씨 정신과 치료 시작. 댓글에는 당연하다, 자업자득이다, 불쌍한 건 서연 씨뿐이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지훈이 서연을 봤습니다. 누나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라고. 그냥 복잡하다고.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다고. 누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럴 거라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원하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고. 이미 충분히 대가는 치렀다고.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라고. 끝까지 가자고. 법이 정한 대로만 하자고.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호적 복원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박서연은 공식적으로 서서연이 됐습니다. 태산그룹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태경 회장의 장녀, 지훈, 이한의 누나이자 미나의 언니. 서연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구나. 신탁기금 5천억 원도 정식으로 상속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이었습니다.
28년간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며 어지러웠습니다. 5천억이라니.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언니 거라고.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태상그룹 이사회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서서연 이사. 지훈이 서연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테이블, 고급스러운 의자들.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동생들과 함께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묘역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김혜은 여사.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동생들이 저를 찾아줬어요. 이제야 집에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나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안도 함께 절했습니다. 네 남매는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베이커리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름은 서연의 집이었습니다. 투자는 태상그룹이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서연이 직접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동생들이 가끔 들렀습니다. 지우는 크루아상을 좋아했습니다. 미나는 치즈케이크를, 이하는 초코 머핀을 즐겨 먹었습니다. 서연은 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동생들은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장학금, 심리 상담, 진로 지원. 서연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서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생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이 재단은 저처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나와 이안도 함께 안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신문에 실릴 사진이었습니다. 태상그룹 장녀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본가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넷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미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동생들이 있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지훈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누나 뭐해?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 지훈이 옆에 섰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미나와 이안도 나왔습니다. 넷이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다. 28년간 기다려진 장녀였고 새 동생이 목숨 걸고 찾은 큰 누나였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처음부터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거라는 것을. 서연은 동생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누나 찾아서.
미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야. 이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내 남매는 그렇게 별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완성된 가족.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날들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8년 만에 가족을 찾은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